인간은 왜 생각할 수 있을까? 민이는 이거 아나? 오, 공부를 좀 하고 온 모양인데? 열대지방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는 야만인과 유럽인을 비교해보면 생물학적으로 거의 같아. 특히 뇌의 크기와 성능이 동등하고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인간의 뇌가 생활에 필요하는 무관하게 발달해 온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만들어냈지.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라고 하더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두뇌의 놀라운 복잡성과 기능성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다양한 인지 과정과 신경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종들 중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되고 정교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와 수조 개의 시냅스 연결로 구성된 신경망으로 복잡한 인지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뇌의 한 부분인 전두엽 피질은 사고, 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복잡한 추론에 특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와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개념, 대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기억 체계는 우리가 정보와 경험을 저장하고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인간은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 추론,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의 인지 능력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 믿음, 의도와 같은 정신 상태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우리 뇌의 복잡성, 언어 능력, 기억 체계, 그리고 다양한 인지 과정의 산물이지. 추상적인 사고, 문제 해결, 창의성, 그리고 감성 지능에 대한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과 이해의 깊이를 탐구하게 했지. 그런데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어. 그 단면을 잘 살펴보면 외측은 회백질, 내측은 백질이다. 회백질은 신경세포가 집합된 곳이고 백질은 그 세포로부터 나와 있는 돌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표면의 회백질을 대뇌피질, 내부의 백질을 대뇌수질이라고 한다. 뇌에 작용이 있는 곳은 신경세포가 있는 곳이므로 세포로부터의 돌기 집합체인 백질이 아닌 회백질이 무엇을 생각하거나 하는 부위이다. 대뇌에는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축적된 기억이 잠들어 있으며 무언가의 자극으로 인해 생각하는 활동이 발생했을 때 그 기억이 격하게 움직여서 판단을 내린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학습의 양을 항상 축적해서 제대로 뽑아낼 수 있도록 활동시킴으로써 보다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 인간의 뇌에는 영양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영양 부족이 되어 뇌의 작용이 나빠지면 정보 선택의 혼란이나 정보가 그대로 잠들어 있기도 한다. 역시 인간은 나약한 갈대야? 파스칼의 그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엥, 그래. 뒤에 붙는 말이 더 중요하지. 읽어봐. 인간은 나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자신을 없앤 우주보다 고귀하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고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여야 한다. 인간은 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넓은 마음으로 오락가락 들쑥날쑥한 미니의 감정을 이해하기로 했어. 어쩌다 그런 생각을? 인간의 감정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감정이 아니라고. 아니야. 앞에 건 성질을 내는 거고 인간에게 필요한 건 슬플 때에는 울고 기쁠 때에는 즐거워하거나 웃는 감정이라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다양한 진화론적, 심리학적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인간이 생존하고 환경을 탐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적응적인 반응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려주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원을 방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주름진 이마는 혼란이나 걱정을 나타내고 미소는 전형적으로 행복이나 친근함을 나타냅니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역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감과 협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감정은 또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빠르게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 공감, 그리고 연민의 감정은 사회적 집단 내의 협력과 지원을 촉진합니다. 감정은 행동을 위한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기쁨과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고 보람있는 활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필요할 때 환경을 바꾸거나 도움을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불쾌, 노여움, 두려움 등의 감관적인 것, 상쾌함, 나른함 등의 몸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생명적인 것, 기쁨, 슬픔, 괴로움, 불평불만, 수치심 등의 심정적인 것, 지복, 황홀 등의 정신적인 것이 있다. 이러한 감정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신체적인 표현이 된다. 노여움으로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머리에 피가 모이고 동공이 열려 전신의 근육은 긴장하는 신체적인 표현이 된다. 안도의 감정은 그 반대이다. 즉, 노여움에서는 공격을 위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태세가 갖추어지고 안도에서는 에너지 축적의 태세가 취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표현은 어느 정도 의식으로 억제할 수 있다. 단념하거나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등 자기조절이 제대로 작용하는가 아닌가로 감정 표현이 결정된다. 그럼 왜 이렇게 감정이 표현되는 것일까? 이것은 대뇌의 자극에 의한 것인데 감정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장소가 달라진다. 노여움은 동물로서의 본능적인 욕구와 연결된 마음의 움직임이며 대뇌피질의 대뇌변옥계에서 일어난다. 이 부위가 자극받으면 노여움의 감정이 생긴다. 슬픔은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며 기쁨이나 즐거움의 감정은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대뇌의 전두 범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뇌 부분의 자극으로 인해 감정이 생기며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에 따라 신체적으로 표현되거나 억제된다. 웃음이나 울음으로 표출되면 평정한 기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표현도 매우 중요하지. 인간 뇌 이야기는 재밌긴 한데 어려워. 나도 그래. 마음이 기쁘거나 즐거울 때 또는 기가 막힐 때 그러한 감정의 변화나 상태에 어울리게 밖으로 드러내는 생리적인 동작을 웃는다 라고 하지. 웃음은 내적인 감정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지.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인간은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갔을까? 이제 왜가 아니라 어떻게도 말해보려고 해. 뭐가 달라? 능력이 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군. 인간은 의사소통을 한다 라는 것은 단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가 필요한 거구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진행한 언어 개발은 매우 복잡한 진화의 과정입니다. 언어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언어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토론 주제이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언어는 사회적 도구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인류는 사회적 집단에서 살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냥과 채집과 같은 작업을 조직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언어의 발전은 인간이 의도를 전달하고 필요를 표현하고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초기 형태의 의사소통은 몸짓, 얼굴 표정, 그리고 발성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은 점차 더 복잡한 발성으로 보완되어 음성 언어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초기 인류에게 생존과 번식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의사소통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높았고 언어의 점진적인 진화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사물, 행동,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임의의 단어를 부여할 수 있는 상징적 사고에 대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사고는 언어의 근본적인 측면이며 인간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화적으로 전달됩니다. 언어 습득으로 알려진 이 과정은 모방과 창조적인 언어 생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인간 공동체들이 그들만의 언어를 발전시켰고 각 언어는 사용자들의 독특한 문화, 역사, 환경을 반영합니다. 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보통 1살에 5단어, 2살에 260단어, 3살에 800단어, 5살에 2000단어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해서 그 의미를 바탕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경우를 생각하면 사물의 이름이나 동작을 예컨대 밥, 먹는다와 같이 반복으로써 배운다. 게다가 두세 살이 되면 일상의 주고받음이나 정중한 표현을 조금은 할 수 있게 되지만 문자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언어 범위는 좌뇌방구에 있지만 유아의 경우는 좌우의 양쪽 방구에 똑같이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뇌피질의 언어 범위는 출산 직후에는 활동하지 않지만 반복학습으로 인해 서서히 활동하기 시작한다. 말의 학습은 나아가 학습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일정한 사물을 지시하고 서술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언어 범위가 병에 걸리거나 손상을 입으면 말의 의문이나 의미에 관해서 복잡한 장애를 일으키는 실어증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된다. 이때 가나와 같은 표현 문자에 대해서는 읽고 쓰기에 장애가 일어나지만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대뇌의 후두엽 전부와 두정엽 후부가 한정된 부위에서 침해받으면 실어증을 수반하지 않는 실독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뇌피질의 언어 범위는 학습에 의한 것이지만 이 학습 능력은 지능의 발달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지. 어떨 때 널 보면 말이지 속담이 생각나. 언제? 무슨 속담? 먹을 때, 잠잘 때가 다르긴 하지만 뭔데?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고? 하하, 미니가 나비를 제대로 놀리는데. 이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야. 뭐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한다고. 그게 말이 돼? 화나지? 봐, 말이 되잖아. 인간의 삶과 죽음은 어떠한 것일까? 인간의 몸은 대략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 같은 종류의 세포 집단을 조직이라고 하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를 형성하고 이들이 작용해서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야. 생명현상이 뭐야? 세포는 분열해서 계속 늘어나지만 사멸해 가는 것도 있어. 그 속도의 차이에 따라 삶과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의 삶과 죽음은 인간 경험의 기본적인 측면으로 광범위한 신체적, 감정적, 실존적 차원을 아우릅니다. 인간의 삶은 정자세포가 난자세포를 수정할 때 착상시부터 시작되며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달 단계를 가진 복잡하고 역동적인 신체적 존재가 특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일생 동안 몸은 지속적인 성장, 유지, 그리고 회복을 거칩니다. 신진대사, 호흡, 소화, 그리고 순환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은 세포의 에너지, 영양분, 그리고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합니다. 인간은 생각, 자기인식, 의식 그리고 기쁨, 사랑, 슬픔, 분노, 두려움을 포함한 광범위한 감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인간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삶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가족과 우정에서부터 공동체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지지와 소속, 의미를 제공하는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기능과 과정의 정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박동과 호흡의 정지로 특징지어지지만 죽음의 정의는 의학적, 법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의식과 주관적인 경험의 끝이 옵니다. 개인은 더 이상 세계를 지각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감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믿음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강력하게 영향을 줍니다. 사후세계, 윤회, 또는 죽음의 마지막에 대한 개념은 문화와 믿음 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 경험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죽음을 무엇으로서 결정하느냐? 아직도 의학계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 죽음은 법률적으로는 호흡이 정지했을 때나 심장이 멈추었을 때를 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나 혈류가 정지하는 것이 죽음의 조건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생명의 영위가 세포기관의 작용, 조직의 활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결말지을 수 없다. 일반적인 죽음의 확인으로서는 심장의 정지, 호흡의 정지 후 사후 개체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사후에는 체온이 내려가서 차가워진다. 처음에는 1시간에 섭씨 2도 정도씩 내려가다가 30에서 40분 후에는 외계의 온도와 같아진다. 근육의 경직이 나타난다. 사후 근육은 한참 동안 살아있지만 만들어진 유산이나 탄산이 혈액의 흐름이 정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쌓여서 근육이 부풀고 수축되어 굳어진다. 그 후 점점 부드러워져서 근육이 부패하고 녹기 시작한다. 혈액의 흐름이 정지하면 사체의 하부에 모여서 응고하면서 자색의 반점이 나타난다. 개체가 죽은 시점에서 위, 장, 간장, 신장 등은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있다. 그들의 기관이 죽어도 세포의 레벨에서는 아직 살아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적어도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간주하는 생각이 주류를 보이고 있지만 뇌사의 정의도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서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사후의 일은 여러 가지 연구되어 알게 되었지만 역시 죽음의 순간을 판단하는 일은 어려워서 계속해서 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조금 튀는 이야기 같지만 동감이야. 역사를 주도하며 자기 분야에서 무언가를 일으켜낸 사람들의 업적을 보면 분명히 수명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예를 들어 괴테와 톨스토이는 같은 해에 태어나 나란히 83세까지 살았지. 방종했던 젊은 시절을 극복하고 톨스토이적 휴머니즘을 완성한 것도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이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쓰기 위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신에게 빌기까지 했다고 해. 동양의 철학자, 석가, 노자, 맹자도 80년을 넘게 살았고 서양의 홉스, 김규희, 슈바이처, 러셀, 버나드 쇼는 90을 넘겨 살았습니다. 인간은 오래 살아야 유명해지는구나. 크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